저는 지금 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0년 한 6개월 정도를 법관으로 생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관으로 30여 년을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사람이 뭔가, 사람이 뭐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고, 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뭔가에 대한 어떤 좀 근본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지속되면서 저한테 하나 화두처럼 다가온 것이 이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왜 차이가 날까? 그 차이가 그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가 저의 어떤 인간적이고 또 직업적인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인문 포럼에서 그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그 재판을 하면서 이 케이스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이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단정하게 생겼어요. 선비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한 7, 8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일용 노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주말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삐에로 복장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2년쯤 하다가 또 구멍가게에서 이 작은 그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재판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는데 이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30대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게으르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50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의 어떤 피해자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재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잘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어떤 그 한에 맺힌 그 표정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상황이구나, 하나의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좀 잘해보고 싶고 높이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고 반면에 계속 떨어지는 어떤 그런 또 이 추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습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지는 추세가 더 큰 겁니다. 근데 누구나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여기 계신 분 모두 때때로 닥쳐오는 어떤 허무감 또 무의미함, 무기력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삶을 보다 보람 있게 쓸모 있게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또 순수한 또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 고군분투하는 게 인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점에서 이 결정을 짓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결국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중심으로 살 때 보다 이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제 나름대로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하다 할 때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안락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두 개는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르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락함이라는 것은 아주 편하고 기분 좋은 상태인데, 이것은 환경만 받침이 되면 누구나 안락함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내면의 정신적인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안락했던 경험이 두고두고 자기의 어떤 깊은 어떤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느끼실 거예요. 대신에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누구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은 꼭 환경이 좋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슬플 때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따 그 글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한 번 느꼈던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한 번 느꼈던 기쁨은 그 기억이 자기 속에 정신적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땠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다른 것이 무슨 의미냐? 저는 그것을 기쁨은 중심에서 나오는 감정이고 안락함은 얕은 데서 나오는 감정으로 차이가 난다.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자존감 문제도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느끼는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정체성으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때문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남이 인정해주는 그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인정을 받았을 때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떳떳지 못하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받으면 계속 받기 위해서 갈망을 갖게 되고 갈증이 생깁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 느끼는 것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굳이 다시 더 남의 어떤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족적이에요. 전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는 얕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후자는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중심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죠. 이것은 조셉 캠벨의 이 그림입니다. 조셉 캠벨이 그 유명한 신화학자 아닙니까? 정신분석학과 신화를 연결시켜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여기에서 저 가운데 있는 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저 위쪽이 의식입니다. 선 위쪽이. 그리고 아래쪽이 무의식입니다. 위쪽에 있는 네모난 것이 의식의 중심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조셉 캠벨은 진짜 중심은 가운데 있는 점,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죠. 저기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위에 있는 의식의 중심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전체 존재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말로 된 설명보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입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웃고 울고 밥 먹고 떼쓰고 장난치고 하는 게 저 가운데 중심에서 나와요. 모든 존재 자체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 존재의 충만감을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건데 이것이 점점 이제 사회화되고 이 어떤 규범화되고 이러면서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른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떤 기본 에너지의 그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린애 상태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어져서 이제 이런 일이 된다고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기와 어떤 자기의 참 중심과 의식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중심과 연결된 삶이 있고 또 얕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얕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연결된 삶을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얕은 삶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예를 먼저 한번 들어드리겠어요. 얕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아주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바삐 갑니다.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태도는 무엇이냐면 옆 사람보다 앞에 가는 것이 기본 태도예요. 남한테 이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어디 가는지를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우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처지지 않고 남보다 앞서가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예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얕은 삶의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얕은 삶의 특징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지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질문을 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이 파편화됩니다. 연속성이 없어져요. 앞에 했던 경험과 뒤에 했던 경험 사이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한 경험과 저쪽에서 한 경험 사이에 연결이 안 돼요. 어떤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런 여유가 없고 얕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그런 불안과 권태의 그런 배경 잡음을 들으면서 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삶이라고 봅니다. 중심되는 삶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책에서 봤던 것에서 뽑은 것인데요.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분이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요 글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불가척 천민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이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을 어떤 후원자가 있어서 하려다가 거절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느꼈던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입학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부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나한테 뭐가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라는 느낌은 묘했어. 강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었어. 강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중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명순 씨라고 지금 부스록이 이 선교회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빈민 선교를 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빈민 선교를 사당동에서 하다가 남편이 6개월 만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구속이 됐어요. 그때 엉엉 울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갑자기 가슴이 뻐근할 정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남을 느꼈다. 이분의 어떤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묵 교수, 이분이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사고 이전보다 훨씬 낫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 생각하면서 사니까 지금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 이하가 완전 불수 아닙니까?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제가 이 독서를 한 경험으로는 가장 인용 빈도가 높은 책입니다. 세계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인용 빈도가 높아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반 일리치가 판사입니다. 러시아 판사인데 아주 세속적인 판사예요. 아주 사교적이고 아주 재주 피우면서 산 사람인데 이 중병에 걸립니다. 고통을 받다가 어린 아들이 왔을 때 이 죽기 1시간 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바로 이거야.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한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 순간이 지니는 의미는 이후 결코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제가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나 소설에서 대표적인 걸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 경험이에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어떤 생생함, 또 깊이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수용,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얕은 삶의 반대로 중심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깊은 존재로서 자기를 수용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현대인의 특징이 자아 민감성이에요. 현대인의 저주의 하나가 자아입니다. 자아가 중심성을 이룰 때는 아주 좋지만 이 의식적인 자아가 이게 주인 노릇할 때는 모든 게 민감해져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살 때 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경쟁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일부고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데니슨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꼭 로봇 전문 박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파편화를 극복해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때 의미도 생기지만 경험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얕은 삶은 목걸이로 치면 이 진주 알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사람만이 진주 목걸이를 줄넘기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이 두 삶의 상태를 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가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삶, 비본질적인 삶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삶은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 현재 존재 자체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고, 그 비본질적인 삶은 자기 결단이 없이, 하이데거는 그들이란 표현을 쓰죠. 그들을 쫓아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살면은 아주 비상적이고 그저 남만 쫓아서 살다 보니까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더 힘이 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이 본질적인 삶과 비본질적인 삶이 저기 써 있는 대로 그 일상적인 양식이냐, 존재론적 양식이냐, 어떤 세상 일과 현상을 보느냐, 존재 자체를 보느냐, 사는 방식과 기술에 관심을 갖느냐, 삶의 의미와 가치에까지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삶을 살 때 관심이 자기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세상 사물과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삶은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죠. 양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인 불안이 결국은 중심으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결단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본질적인 삶의 특징은 하이데거는 호기심과 잡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수십 년 전에 산 분이 지금 아마 인터넷 세상을 보면 자기 말이 정말 맞다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 이 호기심과 잡담입니다. 이것은 정말 낭비하는 것이죠. 반대로 단순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냐 지혜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심의 삶을, 이런 게 중심의 삶이고 이런 게 얕은 삶인데, 우리를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무엇이 못 가는 원인이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내부에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사경에 있는 말입니다. 전 이 말이 2000여 년 전에 나온 말인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고 봐요. 인심유의 도심유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위태로워요. 사람의 마음 그냥 두면 망합니다. 위태롭습니다. 도심은 노력해서 도심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미약해요. 아주 약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위태로움과 미약함 사이에서 딜레마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심이 얕은 삶이고 도심이 중심의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하이데거가 말한 것도 이 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르려면 정말 유정유일 윤집골중,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지 도심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 우주 만물엔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빠져가지고 망가집니다. 노력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력을 해야지 이 중심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현대 문화와 생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같은 이 시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질과 쾌락이 제약이 없이 이게 옳은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공인받으면서 글로 뛰어나가면서 살고 있는 삶이 용인되는 이런 체제가 없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체제는 이게 오래된 체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제 속에서는 모든 게 소유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도요.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할 때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회에서 유용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질과 기능을 가진 상품입니다. 나를 사가세요. 이게 꼭 취업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면 자기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속에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문화가 또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멀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중심으로 가느냐,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몇 가지 글을 뽑았습니다. 엘리아드의 글인데요, 중심으로 가는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가는 길은 정말 고통스럽다, 위험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셉 캠벨 얘기가 여기서도 남을 죽여야 하는 곳에서는 저 자신을 죽이게 되며 외계로 나가야 하는 곳에서는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웅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란에서는 앞서간 사람들이 치른 것과 같은 시련을 치르지 않고 지복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냐, 복을 얻으려면 고생을 해야 되고 이건 앞에 간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인간의 운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 중심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얕은 표피적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중심으로 가는 길은 고통, 위험, 모험, 또 영웅, 앞서간 사람들, 길, 문,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감수하는 모험을 해야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인문학 공부하러 오신 것도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 선배들이 알려준 거죠. 선배들이 알려주는 팁을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공부하는 거, 또 저는 명상 같은 거, 마음수련법도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훈련을 안 하면 죽음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 중심으로 갑니다. 훈련을 안 할 경우에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 또 우리를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춰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초월의 소리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가치로 눈을 뜨게 하는 초월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이 진짜 참 종교, 어떤 인습적 종교가 아니고 참 종교도 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생활도 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데 이건 일종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을 갖고 있어요. 종교를 안 믿는 분들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러시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게 신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신이 있습니다. 2개, 3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가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신이 무엇인가, 나를 가장 흔드는 게 무엇인가, 나를 가장 나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끌고 또 두렵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신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인문학에서 배운 대로 진리와 어떤 관용과 사랑이 맞다고 생각해서 글로 갈지, 아니면 공부만 하고 안 갈지, 그건 결단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공부까지는 하는데 그 공부를 실제로 쫓아서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 같아요. 그건 저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계에서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외적이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요소와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진리라고 생각하는 요소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가장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올바르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거 옳은 것처럼 알고 하다가 다른 뭐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그때 저한테 이 도움이 되는 말이 이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받은 메시지를 대입을 시켜봤을 때 결국은 삶을 강하고 또 참되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진리의 힘이라고 믿는데, 어느 쪽이 그렇게 될 것인지 그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인간의 중심에는 아주 궁극적이고 변할 수 없는 참된 것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다르마, 법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바로 그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그 중심에 맞출 때, 그때 정말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훈련하고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하는 것이 그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뭐 저의 정말 그냥 반은 경험이고 반은 이 여러 가지 그냥 이 생각하고 읽은 거에서 추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